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현정입니다. 사랑하는 쓸공님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도 초콜릿 댓글 하나 꺼내 먹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저희가 뭐뭐 합니다 라는 끝에 이 늘리는 말투 맞아요. 이거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팟빵 아이디 제다이 90님. 아이디가 멋있어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네. 예, 이분께서 자,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끝에 늘리는 거 좋아하는 1인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좋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약간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투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다. 그렇죠. 예, 이거 좀 힘이 나더라고요. 지지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제다이님의 말씀이라 그런지, 우주에서 찾아와서 결론을 내주시는. 저는 사실 약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전부터 네. 우리 신랑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집에서 뭐 하면 그거 했잖아요. 이러면서 나한테 막 놀리는 거야. 유행어가 됐구나. 우리 집 유행어.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네.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네. 조금만 쓰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팟빵 아이디 포문. 자, 이 포문님께서 자주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 맞아요. 고마운 분이신데 이분도 또 아이디가 멋지시죠. 가을달. 자, 이분께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좋아용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또 이 한 줄이 얼마나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는지 아마 정작 쓰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네. 또박또박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혹시나 저희 말이 너무 느리다 네. 싶으신 분은 네. 1.2로 그런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1.2배속으로 들으시면 사귀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내용도 아니고 또 이제 모두가 빨리빨리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서 조금은 쉬엄쉬엄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그쵸. 예, 그 빨리빨리 들으면은 이 도파민은 나올 줄 몰라도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일부러 좀 천천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의견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셨지만 저희의 말투에 지지를 표현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네. 약간은 좀 마음 편하게 합니다. 채를 약간은 쓸 수 있다는 거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열정 씨께서 또 책을 열심히 또 읽어오셨대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경제 뉴스를 챙겨본 분들이라면 비컷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본 경제 주간지에서 비컷 이후의 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도대체 이 비컷이 뭘까요? 아, 비컷이요? 비컷이야. 이제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것을 비컷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점은 사실 올 초부터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작 수준이 0.25%포인트, 그러니까 스몰 컷이 아니라 0.5%포인트 비컷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살짝은 놀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내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크게? 그쵸. 그것도 첫걸음을. 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죠. 네.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딜 가나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쓸공님들도 이러한 경제 흐름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금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공부한 책은 이름이 재밌어요.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
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오, 세상 친절하다. 뭐 이런 거. 오. 마음에 들죠? 네, 그러네요. 금리에 대한 책이 서점에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금리를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이 책이 이제 내용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와 함께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책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면 네. 우리 쓸공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금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쉽고 친절하게 알려준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함께 읽어볼게요. 네. 앞서서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나는 투자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에도 특별히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는 따로 금리 수업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우리 쓸공님들 중에 나는 경제에 관심 없다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많으시진 않겠지만 네. 네. 그런데 금리 공부 너무 해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돈을 예금하거나 또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금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많은 쓸공님들이 이제 급여 생활자이시니까 네. 만약에 회사에서 임금을 줄 때요. 네. 월급으로 드릴까요? 주급으로 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네.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하는 거지. 그렇게 물어본다면 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근데 일단 이런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 되게 고민될 것 같아. 그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약간 나한테 무슨 답을 원하는 거지? 이런 거. 잘 이제 파악해보세요, 지금. 자, 그 우리나라는 월급이 뭐 기본 세팅 값이라 네. 고민은 안 해봤는데요.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복리의 매직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주급일 것 같네요. 맞아요. 예.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이제 주급으로 받으면 네. 나는 이제 그 주에 다 써버려서 조금이라도 늦게 이제 목돈으로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만 아니라면 네. 금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주급이 더 유리합니다. 네. 이 금리의 관점에서는 주급이 정말 유리한데 이 앞에서 열정 씨도 말씀하셨지만 주급으로 조금을 받으면 이거 막 써버리는 분들이 많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목돈으로 들어왔을 때와 네. 이렇게 쪼개져 들어왔을 때 체감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라 치면 25만 원을 받으면은 별 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맞아. 깨서 쓰기가 쉽거든요. 맞아. 하지만 금리의 관점에선 다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아주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네. 그렇게 돼야죠. 네. 이 주급으로 받는 것이 네. 일종의 말씀하신 대로 성급을 받는 거잖아요. 네. 이게 먼저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시간 가치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급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시간 가치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급으로 미리 받아서 내가 예금으로 넣어두면 네. 그 기간 동안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새 파킹 통장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쵸?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급여를 받는 모든 분들은 금리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쓸공인들의 관심을 조금만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네. 책에 나온 일상에서 금리가 작동하는 예를 하나만 더 소개해 볼게요. 네. 우리 별다방에 커피 마시러 많이들 가시죠? 네. 언니도 그 선불로 충전해두는 스벅카드 이용하시나요? 예, 저는 뭐 생일이나 뭐 그럴 때 또 종종 맞아. 지인들이 선물을 하시니까 쓰게 되더라고요. 주고받고 하죠. 예. 그 커피를 사 먹는 우리 입장에서는 충전해두는 이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고 네. 또 편리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쿠폰도 주잖아요. 네. 그 충전하면. 네. 그러니까 선불카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별다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책에 따르면 우리 지갑에서 나온 이 소액의 충전금이 모여서 네.
약 3천억 원의 자금을 이 회사가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미리 받은 거네. 커피가 그쵸.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목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소액이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금액은 웬만한 규모의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수준의 자산 규모라고 해요. 오, 그렇구나. 이게 금융회사 자산 규모니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와우. 이 선불카드에 입금된 돈은 당연히 네. 이제 별다방 입장에서는 부채죠. 현수금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커피를 사 먹으면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부채로 인식을 하고 뭐 이 자금을 대출을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얻듯이 별다방도 이 자금을 투자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돈을 가지고 가만히 놀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금융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가 커피를 팔아줄 뿐만 아니라 별다방에 투자 자금도 마련해주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끔 스타벅스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내가 미안했거든요. 아, 이제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크게 안 미안해도 되겠네. 그러네. 일단 5,000원 주고 커피도 사 먹어줬을 뿐더러 이게 이제 금융 수익 자금도 대주셨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마음의 짐을 덜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가 또 선불카드 구매가 아닌 네. 이 금융회사에 이 자금을 맡겼다면 네. 소액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자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한 잔과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느끼는 이 삶의 여유? 이런 그치. 거는 또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렇죠. 그 예. 스타벅스만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예. 어떤 이득이죠. 그죠. 예.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스타벅스가 계속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느냐. 맞아. 예, 관건이 되겠죠. 맞아.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따질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T인데 좀 F적인 생각을 오늘은 해봤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 두 예시만 봐도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금리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 경제 생활에 활용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금리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현대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과정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책에서는 금리와 이자에 관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있다고 하거든요. 뭘까요? 바로 이자는 돈에만 붙는다라는 것이 그 오해라는 거죠. 그러네요. 저도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이자라는 것은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라고 해요. 경제 역사가들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 바빌로니아 지역에서는 은과 보리를 빌리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이자를 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봄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렸다면 당연한 이치로 가을에 추수할 때 갚으면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하는 것이 상식이었죠. 맞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 너무 이자율이 높아져서 고리로 받아. 예,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맞아. 이런 것이 막 소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주들은 계속해서 배부르고 소작농들은 막 계속 굶주리고. 맞아.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자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두고 양측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산물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책에 나오는 이제 예시를 같이 보면 이 현재와 미래 가치의 교환이라는 개념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100가구가 사는 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 마을에는 모든 가구별로 옥수수 1kg씩을 갖고 있는데요. 네. A라는 집에 아이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가 조금 더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B라는 사람은 1인 가구인 거예요. 네. 아직 결혼하기 전이야. 미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 그때는 옥수수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옥수수가 좀 더 필요한 A가 B와 거래를 할 수 있겠죠. A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옥수수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높죠. 그러네요. 그래서 옥수수가 남는 B에게서 옥수수를 조금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B 입장에서는 나중에 A가 이 옥수수를 안 갚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 지금 빌리는 옥수수 100g에 대해서 내년에 10g을 보태서 110g으로 갚으라고 약속을 한 후에 옥수수를 빌려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A와 같이 미래보다 현재에 더 많은 것을 소비해야 하는 사람들과 B와 같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려는 사람들이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 가치의 교환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때 이자라는 개념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이걸 보면은 인류는 다양해야 돼. 사람들이 성격이. 그치. 그러니까 욜로만 있으면 또 안 되고. 맞아. 그렇다고 또 너무 미래만 생각한 사람만 있어도 안 돼. 안 되죠. 하는 게 잘 적당히 섞여 있어야 이런 거래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죠? 교환이라는 개념이 네, 그러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네.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탄생한 금리는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함께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화폐의 등장이잖아요. 네. 앞에 옥수수로 거래하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생산품을 직접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조개 껍질을 가지고 가면 물건을 바꿔주자. 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화폐가 생겨나면서 이자와 금리의 개념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는 쌀, 고기, 옷 등을 거래하는 이 상품 시장과 조개 껍질, 즉 이제 화폐만을 거래하는 또 다른 시장이 나뉘어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조개 껍질만 취급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 전문가 조직은 사람들이 조개 껍질을 빌려가는 기간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개 껍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를 다르게 매기기 시작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기간에 따른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조개 껍질을 거래하는 시장이 금융시장의 시초였겠네요. 맞아요. 지금은 막 그 맨하탄에 아주 팬시한 그 금융시장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초반에는 조개 껍질을 맞아. 거래하는 시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약간 웃기더라고요. 맞아. 심지어 네. 근대에도 네. 그랬대잖아요. 그냥 그 거리에 그 월스트리트에 모여서 그냥 나무 아래서 서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넌 이거 줄래? 진짜? 그랬대잖아요. 그렇구나. 몰랐네요, 그거는. 재밌죠? 네. 이 화폐의 역할을 하는 물건이 조개 껍질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잖아요. 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개 껍질부터 청동을 거쳐서 결국 이제 금으로 통용이 되는데요. 이 금이 화폐로 통용이 되면서 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또 시작이 되었죠. 그렇군요. 네. 특히나 이 유럽은 더 많은 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막 혈안이 되잖아요. 맞아요. 콜럼버스도 금을 찾아 떠난 대항해를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역사가 또 크게 바뀌지. 그렇죠. 재밌네요. 그런데 이 식민지에서 대규모의 금을 이제 유럽으로 가지고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금은 많아졌는데 상품 시장의 상품의 양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이제 금 1g으로 옥수수 1kg을 샀다면 이제는 유럽 시장에 통용되는 금의 양이 많아져가지고 금 2g을 줘야
옥수수 1kg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물건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네. 그쵸.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금리를 계산을 해볼게요. 네. 물건값이 오르기 이전에는 옥수수 1kg을 살 수 있는 금 1g을 빌려주고 1년 후에 옥수수 1.1kg을 살 수 있는 금 1.1g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자율은 10%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의 양이 2배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옥수수의 값이 올라버린 거예요. 1년 후에 옥수수 1.1kg을 사려니까 금이 1.1g이 아닌 2.2g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종전과 같은 구매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옥수수 1.1kg은 내가 사야 되는데 네. 이제부터는 금 1g을 빌려가서 1년 뒤에 2.2g을 갚아야 한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이때 금리는 120%가 되는데요.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면 옥수수 1kg을 빌려주고 1년 뒤에 옥수수 1.1kg을 받기 때문에 실제 금리는 10%예요. 네. 그런데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앞에 예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100%였거든요. 네. 즉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금 1g을 빌려주고 금 2.2g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때의 금리, 명목금리로 120%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라는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네. 미국의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이 관계를 좀 단순화해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다라는 이제 방정식을 만들었고요. 우리 그 대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요. 그렇죠. 네. 피셔 방정식이라고 네. 하죠. 네. 자,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금리의 진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 자, 먼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교환으로 네. 이자라는 개념이 탄생했고요. 그렇죠. 또 상품 시장과는 별개의 화폐의 거래만 담당하는 금융시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기간별 금리의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폐의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이 생기면서 명목이자라는 개념까지 추가되면서 금리는 진화해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반드시 꼭 시간 순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네. 금리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렇게 이제 추가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금 다음으로 나와서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화폐죠. 네. 바로 지폐의 등장인데요. 금이 지폐로 바뀐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화의 가치 훼손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금 100g으로 금화 한 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시간이 가면서 실제로 금 2g, 뭐 네. 2%만 들어간 금화가 발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국부론에서도 나와요. 돈에 그래요? 기원하면서. 예. 또 이제 다음번에 소개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겠네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금의 양이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 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화폐의 양을 늘리면서 화폐 가치를 훼손하게 되면, 즉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금리는 어떻게 되죠? 물가 상승률만큼 명목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 때문에 정부는 화폐의 양을 무분별하게 늘려서 화폐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이 약속을 기반으로 화폐 경제가 현대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나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 건 맞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계속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언니 옛날 에피소드에서 네. 뭐 미국 국가 채무 이슈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계속 돈을 찍어내는 거. 그죠. 자기들이 안정시켜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통화량을 조절하기는 하죠. 줄이기는 하는데 네.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전 세계가 우상향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 약속은 했으나 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찍어내고 보자. 그냥. 네. 욜로야. 그러네. 정보가 이러네. 아무튼 다시 이제 금리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다음으로 알아볼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중요한 변화는 중앙은행의 등장인데요. 중앙은행에 앞서서 은행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요. 네. 은행은 기원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존재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갈 때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이거를 땅에 파묻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는 맡겨놓고 가야 되는데 이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신전을 택했고요. 네. 이 신전이 은행의 역할을 한 거죠. 오, 재밌다. 그래서 우리 그 은행이 옛날에 약간 신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 모양이? 맞아요. 저기 한국은행도 약간 그렇게 생겼고. 그쵸, 그쵸. 외국의 그 중앙은행들 다 이렇게 무슨 그리스 신전처럼. 맞아. 그러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저희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 은행은 재산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산을 보관해주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돈을 맡기고 나서 한꺼번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두고 찾아가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맡은 이 은행 역할을 하는 사람은 돈을 보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의 주 업무가 예금과 대출로 나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받은 예금 중에 일부만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뭐 갑자기 다 같이 와서 예금 달라고 하면 어떡해. 실제로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생겨난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중앙은행이 생겨난 또 다른 배경은 정부의 필요성에 의한 건데요. 예전에 이제 왕실이나 정부는 네. 세금으로 조달할 수 없는 정부 자원을 빌려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기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설립을 인가해 주게 되는데요. 이거 영국 얘기네요. 그렇죠. 왕권 국가들이 네. 주로 이렇게 있죠. 전쟁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된 중앙은행은 왕실 또는 정부와 이제 거래를 하면서 독점적인 발권력까지 부여를 받게 되는데요. 즉, 이 발권력을 가지고 정부의 은행의 은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의 화폐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얘기 들으니까 저번에 우리 블록체인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그게 생각나네요. 그 블록체인은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잖아. 이걸 무너뜨리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러네. 재밌어요. 그 두 개 연결해서 들으시면 또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저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은행의 목표가 뭐죠?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물가 안정이죠. 그죠? 네. 물가 안정. 네. 다른 말로 하면, 화폐 가치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죠. 내가 오늘 이 10,000원을 들고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었는데, 내일은 티슈도 못 사.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물가 안정 정말 중요한 거죠. 맞아요. 이 경제 규모가 작을 때에는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이제 화폐량만 통제를 하면 네. 물가 안정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중앙은행이 보유한 화폐도 물론 있지만 민간이 보유한 화폐량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화폐를 찍어내지 않아. 그런데 이 가게나 기업이 내가 보유하고 있던 화폐를 꺼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 통용되는 화폐량이 늘어나면서 또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중앙은행은 화폐량을 직접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크게 도움이 안 되네 라면서 화폐를 보유하는 일종의 비용, 금리죠.
이 금리를 통제함으로써 통화 정책을 펴는 방안을 만들어냈고요. 이게 바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 정책이 나타난 배경이라는 거죠. 아, 이전에는 화폐량을 조절해서 금리가 정해졌는데, 그쵸? 아까 옥수수 예처럼, 그쵸? 옛날에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화폐량 조절이 어려우니까, 그쵸? 금리를 조정해서 이 화폐량을 조절하게 되었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부터 금리를 조정되는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금리가 모든 것을 다 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옛날은 아니었구나. 그치. 금리라는 이 고도화되면서 사실 경제 정책 또한 바뀌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렇죠. 또 이게 이제 블록체인 더 발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책에서도 이 블록체인이 도입이 되고 네. 그 암호화폐가 통용이 되면 네. 이 금리라는 거 개념 자체가 또 변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왜냐면 통화량 조절이 너무 쉬워지거든. 그치. 오, 재밌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이제 금리의 탄생부터 네. 중앙은행에 의한 기준금리까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금리의 변천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수업은 사실 금리 수업의 워밍업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이 금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그 작동 원리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2부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정말 네. 오늘 좋은 내용이었네요. 금리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이제 경제에 대한 이 근본적인 것부터 파악하면, 그죠? 너무 피상적인 것만 공부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걸 알면 모든 적용되는 원리들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실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싹 하고 나면 뭔가 맞아요. 더 명확해지는 게 있어서 맞아요. 저는 이런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이런 공부가 네. 정말 필요하긴 해요. 네. 이 두 가지가 다 가야 되죠. 근본적인 것도 알고, 그렇죠? 표면적으로 나오는 것도 다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네.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하고. 네. 참 경제 공부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이 경제에 대한 근본 원리. 금리 알아봤는데요. 우리 슬공님들도 이번 주는 뭔가 더 근본적인 것에 가치를 두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슬공합시다.